낡고 오래된 고아원. 햇살의 집의 공기는 언제나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아이들의 옅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빛바랜 벽지,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는 그곳의 일상을 이루는 평범한 조각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이 닿지 않는 건물 가장 구석진 창고에는 7살 한서준만의 고요한 우주가 존재했다. 서준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대신 버려진 부품들을 긁어모아 직접 조립한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작은 체구와 앳된 얼굴은 영락없는 7살 아이였지만 모니터의 푸른빛을 받아 반짝이는 깊은 눈동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총명함과 고독이 함께 서려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낡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오갔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 라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서준에게 유일한 놀이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다. 몇 달 전 한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낡은 컴퓨터 몇 대가 고아원에 기증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금세 흥미를 잃고 방치했지만 서준은 그 기계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그의 모국어보다 더 익숙하고 편안한 소통수단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준은 평소처럼 인터넷의 깊은 곳을 유영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데이터 흐름을 감지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킷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 구조는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했다. 천재적인 직감은 그에게 이 평범함 뒤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아이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서준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몇 시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그 데이터 흐름의 근원지에 닿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미래그룹의 서버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그의 어린 마음에 차가운 파문을 일으켰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신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준 거인의 이름치고는 너무나 어둡고 음습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암호화된 파일들을 하나씩 해독해 나가면서 서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실체는 경악스러웠다. 그것은 전국의 보육시설과 같은 복지기관에 기증된 컴퓨터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비윤리적인 빅데이터 사업이었다. 화면에 떠오른 명단에는 바로 이곳 햇살의 집 아이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친구들의 이름, 나이, 건강 기록, 심지어는 심리 상담 기록까지 상세하게 정리된 파일을 본 순간 서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삶을 훔쳐보는 추악한 범죄였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힘없는 아이들의 영혼이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지만 서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누가 7살 아이의 말을 믿어줄까? 증거도 없이 컴퓨터 속에 복잡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면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 순간 서준은 오직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심했다. 거대한 골리앗 미래그룹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기로. 하지만 그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경고하고 싶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며 그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한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스스로에게 헬리오스라는 코드네임을 부여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태양의 신처럼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때부터 서준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낮에는 평범한 고아원 아이로 지냈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그는 시스템의 유령이자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되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미래그룹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다. 거대한 성벽처럼 완벽해 보이는 방어 시스템에는 분명 허점이 존재할 터였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신중하게 목표물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외부 협력 업체와의 데이터 연동을 위해 임시로 열어둔 아주 작은 백도어. 대부분의 해커들이라면 지나칠 법한 사소한 취약점이었지만 서준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개미굴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그 좁은 통로를 통해 미래그룹의 심장부로 조용히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공격용 코드를 작성하는 그의 손길은 마치 한 편의 시를 쓰는 예술가처럼 섬세하고 정교했다. 무차별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성 코드가 아니었다. 오직 특정 비핵심 서버들의 작동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된 외과 수술용 메스와도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다중 프록시 설정과 IP 우회 경로를 수십 겹으로 구축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밤 창고 안은 키보드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준은 마지막으로 모든 코드를 점검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작은 어깨 위에는 자신도 모를 거대한 책임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화면의 검은 창에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빛의 창이 수천 킬로미터의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거대한 미래그룹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잠시 동안의 정적. 서준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작은 녹색 글씨가 떠올랐다. 연결 성공. 그의 코드는 미래그룹의 겹겹의 방화벽을 뚫고 목표 서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서준은 계획대로 인사 마케팅 홍보 자료와 같은 비핵심 부서의 서버들을 하나씩 동결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공격은 미래그룹의 핵심적인 운영 시스템이나 고객 데이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전쟁 방식이었다.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직 목표만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 그는 시스템 관리자만이 볼 수 있는 최상위 로그 파일에 단 하나의 흔적을 남겼다.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단순하지만 강렬한 문양. 그것은 바로 헬리오스의 낙인이었다. 작업을 마친 서준은 자신이 들어왔던 경로를 역으로 추적해 모든 흔적을 깔끔하게 지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래그룹의 시스템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준은 낡은 컴퓨터에 전원을 껐다. 푸른빛이 사라진 창고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모니터에는 먼지 쌓인 자신의 어린 얼굴만이 비쳤다.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재우는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은 조용히 자신의 침대로 걸어가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세상 누구도 이 작은 아이가 방금 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눈을 감은 서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나 두려움 대신 짙은 피로감과 함께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는 무거운 결의가 어려 있었다. 그렇게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미래그룹의 본사. 미래타워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사그라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타워의 최상층을 지배하는 거대한 서버실.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서준이 심어놓은 코드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바이러스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활동을 개시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오전 7시 마케팅 부서의 김대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출근하자마자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발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려던 그는 모니터에 떠오른 액세스 거부 메시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서버 오류려니 생각하고 IT 지원팀에 연락했지만 문제는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곧이어 사내 메신저가 불통이 되고 홍보팀의 모든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동결되었다는 보고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혼란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정전 같은 재앙은 아니었다. 핵심적인 R&D 데이터나 고객 정보 제무 시스템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탱하는 수많은 비핵심 시스템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멈춰 섰다.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발을 동동 굴렀고 미래타워의 아침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혀버렸다. 미래그룹의 심장부 50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한진우 회장은 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밤샘 작업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몇 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아내와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후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남자였다. 슬픔을 잊기 위해 혹은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그는 미래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보안팀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 외부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공격자가 회사의 핵심 정보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조롱하거나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그 순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보안팀장이 전송한 로그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수많은 코드 라인들 사이 가장 마지막 줄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색 문양.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태양의 이미지였다. 한진호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보통의 랜섬웨어나 해킹 공격이라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나 파괴의 흔적이 남아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여기에는 어떤 분노나 탐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지성과 명확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성철 부회장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기름을 바른 듯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값비싼 시계는 그의 야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고작 서버 몇 개가 말썽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I팀에 단단히 지시해서 금방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철의 목소리에는 상황을 축소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아이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려던 그의 계획에 이번 공격은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외부 해커의 소행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자신의 비밀이 탈로 날까봐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진호는 그의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다. 박 부회장,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오. 이 공격의 수법을 보시오.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한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게다가 이 흔적, 마치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처럼 당당해.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일세. 한진우는 박성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 앞에서 박성철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한진우의 직감은 그 공격이 평범한 금전 목적의 범죄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고도로 훈련된 외과 의사가 불필요한 부위는 건드리지 않고 정확히 종양만을 도려내려는 듯한 정교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속 태양 문양은 그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을 희미하게 자극했다.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다. 박성철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과대망상기십니다, 회장님. 요즘 해커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런 상징 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사태를 수습하고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는 한진우의 날카로운 분석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꼬리를 잡게 될까봐 두려웠다. 어떻게든 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공식적인 대응팀과는 별개로 자신이 비밀리에 관리해 온 사이버 보안팀을 소집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공식팀에게는 단순 복구 작업을 맡기고 자신의 충직한 하수인들을 통해 이 헬리오스라는 해커의 뒤를 쫓아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거대한 야망에 제동을 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미래타워에 혼란한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수습되기 시작했다. 동결되었던 서버들이 하나씩 복구되었고 직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박성철은 이사들 앞에서 이번 사태는 경미한 사고였다고 발표하며 능숙하게 상황을 무마했다. 하지만 한진우의 마음속에 떠오른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홀로 회장실에 남아 태양 문양이 찍힌 로그 파일을 다시 화면에 띄웠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꺼내 접속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미스터리한 침입자의 정체에 접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공격이 시작된 시간, 침투 경로 남겨진 코드의 조각들. 그는 마치 깨진 도자기 조각을 맞추는 고고학자처럼 헬리오스가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하나하나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헬리오스가 사용한 일부 알고리즘 구조가 자신이 아주 오래전 대학 시절에 재미삼아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로직과 기이할 정도로 흡사했던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오직 자신과 그리고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만이 알고 있는 구조였다. 그 순간 한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는 기묘한 희망과 혼란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는 박성철이 고용한 언더그라운드 해커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헬리오스라는 놈의 위치를 찾아내.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성철의 다급한 목소리에 팀의 리더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거대한 기업의 부회장이 직접 의뢰한 비밀스러운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미래 타워를 뒤흔든 보이지 않는 지진은 이제 막 더 큰 파장을 예고하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래 타워를 뒤흔들었던 소동이 가라앉고 며칠이 흘렀다. 박성철 부회장의 능숙한 언론 플레이 덕분에 세간에서는 이번 사건을 그저 사소한 기술적 결함이나 아마추어 해커의 장난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햇살의 집 창고 안 낡은 모니터로 관련 뉴스 기사들을 훑어보던 한서준의 작은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그의 첫 번째 경고는 완벽하게 묵살당한 셈이었다. 어른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더 견고하고 위선적이었다. 진실을 향한 외침은 거대한 조직의 이익이라는 방음벽 앞에서 힘없이 소멸해버렸다. 서준은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막연한 경고는 의미가 없었다. 이제는 특정 인물,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자 열쇠를 쥔 단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만 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한진우 회장이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관련 파일을 분석하면서 서준은 이 프로젝트가 한진우 회장의 경영 철학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의 과거 인터뷰나 칼럼에서 드러난 기술에 대한 신념은 인간 중심적이었다. 그렇다면 이 추악한 프로젝트는 회장의 눈을 가린 채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준은 그 누군가가 박성철 부회장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이제 서준의 역할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진우 회장에게 진실의 조각들을 배달하는 비밀스러운 우편 배달부가 되어야 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오직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로 된 편지를 보내야 했다. 그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지적이며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흔적을 남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이것을 디지털 브레드크럼 작전이라 명명했다. 첫 번째, 빵 부스러기는 재무팀의 데이터베이스에 심어졌다. 그것은 수백만 개의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지극히 미세한 변칙 데이터였다. 보통의 감사 시스템이라면 반올림 오차로 처리하고 넘어갈 수준의 작은 오류였지만 그 오류를 수정하는 알고리즘의 구조가 특별했다. 그것은 한진우가 20년 전 대학원 논문에서 제시했던 비효율적이지만 창의적이었던 재기 함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두 번째 흔적은 미래그룹의 공식 홈페이지 소스코드에 숨겨졌다. 일반 방문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개발자 모드로 코드를 열어보면 특정 라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었다. 그 워터마크는 헬리오스의 상징인 태양 문양이었고 그것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기법은 한진우가 젊은 시절 동료들과 재미삼아 만들었던 구시대적인 암호화 툴킷이었다. 이제는 거의 사장되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들만의 추억이 담긴 암호였다. 서준은 마치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진우라는 사람의 지적 여정을 탐험하는 고고학자처럼 그의 과거 논문과 초기 개발 코드, 심지어는 대학 시절의 일화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낸 그만의 특징들을 이용해 자신만의 메시지를 창조했다. 이 메시지들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알아봐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한진우는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박성철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모두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안도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붉은 태양 문양이 떠나지 않았다. 공격자의 침착한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정교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던 그 기묘한 알고리즘의 파편.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도 한진우는 모두가 퇴근한 거대한 회장실을 홀로 지키고 있었다. 그는 공식 보안팀의 보고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개인 단말기로 직접 시스템 로그 전체를 다시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수십억 개의 기록들 속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재무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된 아주 사소한 변칙 로그. 시스템은 자동 복구를 완료했지만 그 복구 과정에 사용된 코드의 형태가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쳤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20살의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증명해냈던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만의 논리가 그곳에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군가였다. 그는 미친 듯이 다른 시스템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명확해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지적 유산의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홈페이지 소스코드에 숨겨진 태양 문양과 낯익은 암호화 방식을 발견했을 때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헬리오스는 회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한진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필사적인 대화의 시도였다. 한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당장 박성철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부회장, 이번 해킹 사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범인은 우리 시스템 안에 더 깊숙이 들어와 있네. 이건 단순한 과시가 아니야.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어. 수화기 너머의 박성철은 그의 흥분을 애써 진정시키려 했다. 회장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시스템은 정상화되었고 저희 쪽 전문가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이런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시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진우의 독자적인 조사를 막으려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한진우는 단호했다. 이건 더 이상 보안팀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게 됐어.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문제일세.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성철은 싸늘하게 식은 수화기를 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한진우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도 그만큼 좁혀질 터였다. 그는 즉시 자신이 고용한 해커팀에게 연락해 헬리오스를 찾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명령했다. 어떻게든 한진우보다 먼저 그 녀석을 찾아내 제거해야만 했다. 한진우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이제 헬리오스가 남겼을 또 다른 메시지를 찾아야 했다. 그것은 분명 가장 찾기 어렵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는 회사의 메인 서버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며 가장 의심스럽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데이터가 지나가는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R&D 센터의 오래된 데이터 백업용 서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자누스포트라는 이름의 임시 파티션이 생성되어 있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의 이름. 과거와 미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그 이름에서 한진우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그는 파티션에 접근했다.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존재했다. EEHO, ZIP. 그리고 파일은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암호를 묻는 창만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다. 한진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며 암호를 입력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만약 이 암호가 단어나 숫자가 아니라면, 만약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그는 파일의 속성 정보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개발자 메모 형식으로 남겨진 짧은 문장을 발견했다. N개의 여왕이 서로 공격할 수 없도록 NX, N 체스판에 놓는 경우의 수는, 그것은 한진우가 대학 시절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제였다. 당시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의 해답을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 증명해냈었다. 헬리오스는 그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자신의 젊은 날의 영광이자 가장 빛나는 지적 성취였던 그 숫자를. 엔터키를 누르자 거짓말처럼 파일의 압축이 풀렸다.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압축이 풀린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이 존재했다. 복잡한 문서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었다. 작은 별 하나 밑라는 이름의 아주 단순한 미디 파일이었다. 한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투박하지만 맑은 전자음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서툰 멜로디였다. 하지만 그 멜로디가 한진우의 귀에 닿는 순간 그의 세상은 시간이 멈춘 듯 정지했다. 모든 사고가 마비되고 눈앞의 모니터는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다. 그의 귓께는 전자음 대신 수년 전 어느 날 밤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작은 별 하나가 아빠를 보내어 반짝.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장가였다. 한진우가 직접 지어 매일 밤 잠투정하는 어린아들과 딸에게만 불러주던 비밀스러운 노래.
아들 서준이 코드 몇 개를 겨우 짚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낡은 전자피아노로 서툴게 뚱땅거리며 아빠를 따라하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기억에 댐이 무너진 듯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면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아내와 아이들을 잃었던 그 끔찍한 날의 풍경.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 산산조각, 난 자동차,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화염.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세상은 그날 이후로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미래 그룹을 키우는데 몰두했던 것은 슬픔을 잊기 위한 발버둥이었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학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잿더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메아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세어준아. 한진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말도 안 된다. 죽은 아이가 돌아올 수는 없다. 이것은 누군가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이용해 벌이는 잔인한 장난일 것이다. 머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 자장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자신밖에 없어야 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일은 이제 기업의 보안 문제를 넘어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적이 되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망설임 없이 단축키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실장입니다. 강민호. 국가정보원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의 사이버 수사 전문가였으나 조직의 경직성에 환멸을 느끼고 나와 개인 보안 업체를 차린 한진우가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고 믿는 옛 친구였다. 나다. 지금 당장 자네 사무실로 가지.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될 일이야. 한진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함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미래타워의 또 다른 꼭대기층 부회장실에서 박성철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한진우의 최근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단순한 해킹 사건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직감한 듯 보였다. 보고에 따르면 한진우는 공식 보안팀을 완전히 배제한 채 밤늦게까지 홀로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꼬리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둘러 암호화된 전용 회선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만이 흘렀다. 박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다. 계획을 변경해야겠다. 헬리오스라는 놈 더 이상 추적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어. 찾아내는 즉시 처리해라.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비용기 추가될 겁니다.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답했다. 상관없어. 원하는 만큼 주지. 대신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내. 그놈의 정체가 회장 귀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전화를 끄는 박성철의 임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야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교사도 마다하지 않을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강민호의 사무실. 한진우는 친구에게 헬리오스가 남긴 모든 디지털 흔적들을 넘겨주었다. 자장가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다. 대신 범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단순한 기업 공격이 아닌 자신을 향한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 친구 보통 솜씨가 아니군.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기법이 내가 아는 그 어떤 해커보다도 정교해.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지. 그는 즉시 자신의 팀원들을 소집했다. 모두 국정원과 군 특수부대에서 스카우트해온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지금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이 헬리오스 추적에만 집중한다. 이건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다. 미래그룹의 면군안이 한진우 회장 개인의 목숨이 걸린 일일 수도 있어. 강민호의 명령에 팀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즉시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와 가상 네트워크에 겹겹의 장막을 걷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박성철이 고용한 언더그라운드 해커팀 케르베로스의 아지트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저분한 케이블과 담배 연기가 자욱한 어두운 공간에서 리더인 섀도우는 날카로운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돈줄이 아주 제대로 마르셨군. 헬리오스라 태양의 신이라니 건방진 놈. 지옥의 개가 태양을 어떻게 물어뜯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팀원들에게 총공격을 명령했다. 두 개의 그림자 부대가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 속에서 동일한 목표물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한쪽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른 한쪽은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목표물인 7살 소년 한서준은 햇살의 집 도서관 구석에서 낡은 동화책을 읽으며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강민호의 사무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찾았습니다. 완벽하게 세탁된 IP지만 최종 발신지 네트워크의 종류를 특정했습니다. 공공복지기관에 할당된 대역입니다. 서울 서부 교육청 관할해 있는 시설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진우는 보고를 받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는 강민호에게 해당 지역의 모든 복지 시설 목록을 요청했다. 수십 개의 이름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그의 시선이 그중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햇살의 집.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따뜻한 이름이 왠지 모르게 그의 시선을 끌었을 뿐이다. 우선 이곳부터 가보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헛된 희망에 이끌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장가의 멜로디가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만약, 아주 만약에 기적이 존재한다면 그는 그 신랏 같은 가능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과거로부터의 희미한 메아리는 한 남자를 운명적인 장소로 이끌고 있었다. 이야기의 무대는 이제 서울의 또 다른 공간,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로 옮겨진다. 햇살의 집에 낡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곳의 공기는 값비싼 방향제 향과 인공적인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이 차가운 공간 속에서 김민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7살 소녀 한서연은 자신만의 작은 섬에 갇혀 있었다. 서연은 오빠인 서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깊은 눈동자는 같았지만 서준의 총명함 대신 옅은 불안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소녀는 값비싼 원피스 대신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거실 한가운데 깔린 두꺼운 양탄자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커다란 스케치북에는 온통 비슷한 모양의 그림들로 가득했다.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수십 개의 선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태양의 모습이었다. 소녀에게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끔찍한 사고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기억 대부분을 잃어버렸다고 지금의 아빠는 말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증표는 목에 걸린 작은 로켓 펜던트였다. 닳고 빛바랜 은색 로켓 표면에는 절반으로 잘린 태양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는지, 이 펜던트가 왜 자신에게 있는지 소녀는 알지 못했다. 그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자신도 모르게 펜던트를 어루만지곤 했다. 민지야, 저녁 먹을 시간이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소녀에게 다가왔다. 미래그룹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 김동현 박사. 그는 서연의 양아버지였다. 그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박성철 부회장의 손에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는 비운의 천재였다. 과거 그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박성철은 그 사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빌미로 그를 올감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과거의 모든 것을 폭로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다는 협박에 김동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몇 년 전 박성철은 그에게 선물이라며 한 아이를 데려왔다.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은 아이니 친딸처럼 잘 키우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이 바로 서연이었다. 김동현은 서연이 바로 자신이 개발하는 비윤리적인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매일같이 그의 양심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과잉보호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바로 자신과 박성철 같은 어른들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는 서연을 이 거대한 유리성 안에 가두어 두고 있었다. 그가 막 서연과 함께 식탁에 앉으려던 순간 그의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부회장님이라는 글자를 본 김동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서연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네, 부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잘 훈련된 군인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김 박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떻지? 수화기 너머로 박성철의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데이터 분석 모델의 정확도를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 실험 단계는 김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박성철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시간이 없어. 최근 회사 내부가 좀 시끄러웠던 건 알고 있겠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허책할 수 없다. 다음 주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그리고 민지는 잘 있나? 마지막 질문은 마치 독사의 혀처럼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스쳤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잔인한 경고였다. 김동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전화를 끄는 그는 한동안 허탈하게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한편 햇살의 집 창고에서 서준은 자신이 일으킨 파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2차 침입 이후 미래그룹의 시스템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는 수많은 감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특히 한진우 회장의 개인적인 움직임과 박성철 부회장의 비밀스러운 지령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시스템의 미세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었다. 서준은 그 모든 데이터 흐름을 밤새도록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그는 아주 이상한 로그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R&D 센터의 오래된 데이터 백업 서버. 그가 한진우에게 메시지를 남겼던 바로 그 서버에서 그의 침입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보안 경고가 발생했다가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아주 사소한 파문이었지만 서준의 천재적인 직감은 그 이면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챘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빨라졌다. 그는 그 이상한 경고 로그를 집요하게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듯한 시스템의 공식적인 감시망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오래된 비상 프로토콜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토콜이 가리키는 곳은 기억의 기록
Anamnesis a Record 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티션이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와는 완전히 분리된 일종의 비밀 금고였다. 서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침입이 잠들어 있던 고대의 유적을 깨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파티션에 접근했다. 안에는 수백 개의 암호화된 파일들이 잠들어 있었다. 파일명은 모두 의미 없는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파일 하나의 생성 날짜가 유독 눈에 띄었다. 바로 자신이 한진우에게 자장가 파일을 남겼던 그날 그 시각에 생성된 파일이었다. 그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동원해 그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마주했던 그 어떤 암호 체계보다도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마침내 암호의 마지막 겹이 벗겨졌다. 화면에 텍스트 문서의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강제로 동원된 아이들의 신상정보 원본 파일이었다.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삭제되거나 조작된 진짜 정보들이었다. 서준은 분노를 억누르며 명단을 스크롤해 내렸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줄의 정보 위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다. 관리번호 K여정규무 1, 이름 김민지, 생년월일 2018, 공모 쪽 응급 의무 특이사항 그날,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기억 속어 처리 후 김동현 박사에게 입양 조치, 원본명 한서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 언제나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불길 속에서 애타게 불렀던 동생의 이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모르는 아이들을 착취하는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고 마지막 남은 혈육인 동생을 빼앗아간 원수였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어린 소년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는 슬픔보다 더 거대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절반을 되찾기 위한 한서준 개인의 처절한 복수극이 되었다. 한진우의 검은색 세단이 낡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차창 밖의 풍경은 마치 다른 시대의 것처럼 느껴졌다. 높이 솟은 미래 타워의 유리와 강철의 숲을 벗어나자 햇볕에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낮은 건물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기묘한 긴장감으로 조여왔다. 강민호가 특정해준 수십 개의 복지시설 중 왜 하필 햇살의 집이라는 이름에 이끌려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았는지 그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어색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수백 명의 이사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였지만 낡은 고아원의 문 앞에서는 마치 처음 면접을 보러 온 사회초년생처럼 서툴렀다.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그를 맞았다. 인자한 인상의 원장 선생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미래그룹 회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한진우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최근 저희 회사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IT 교육 지원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비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자 그의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다. 원장은 기쁜 얼굴로 그를 안으로 안내하며 시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진우의 시선은 원장의 설명보다는 건물 안을 채우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제각기
다른 얼굴, 다른 사연을 가졌을 아이들. 그는 무심코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기적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서도 자신의 과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역시 헛된 희망이었나. 자조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잠시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때였다. 공동학습실 한쪽 구석 다른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작은 체구의 아이는 두꺼운 책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볼 나이였지만 아이가 보고 있는 책의 제목은 양자역학의 이해였다. 한진우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심장은 이유 없이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진우는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깊고 검은 눈동자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총명함과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서려 있는 그 눈빛. 그것은 사고로 잃어버린 아내의 눈, 그리고 희미한 기억 속 어린 아들의 눈과 정확히 일치했다. 안녕. 한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잠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려운 책을 읽고 있구나.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침착했다. 한서준이에요.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한씨. 흔한 성이었지만 한진우의 가슴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서준은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첫눈에 알아보았다. 인터넷에서 수없이 보았던 미래그룹의 회장 한진우.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는 지난 며칠간 수없이 되풀이했던 시뮬레이션 덕분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컴퓨터를 좋아하나 보구나. 한진우가 대화를 이어갔다. 네, 세상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서준의 대답은 아이답지 않게 철학적이었다. 한진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얼마 전에 우리 회사 서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주 실력 좋은 해커의 소행이었지. 혹시 헬리오스라고 들어봤니? 그는 무심결에 떠보듯 질문을 던졌다. 서준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태양의 신이요, 멋진 이름이네요. 하지만 신의 이름을 쓰려면 그만큼의 책임감도 따라야겠죠.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요. 그 대답에 한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힘과 책임감. 그것은 한진우가 기업을 경영하며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좌우명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의 비범함에 끌리고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시험하며 그의 자격을 확인하고 있었다. 한진우는 이 작은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동질감과 연민에 혼란스러워했다. 슬픔 많은 자신의 과거가 아이에게 투영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그는 애써 이성을 다잡았다. 바로 그 시각 햇살의 집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두 개의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민호의 사무실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실장님, 헬리오스의 위치로 추정되는 고아원 네트워크를 향해 대규모의 악성 트래픽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침투를 위한 연막 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호는 즉시 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젠장 직접 가야겠다. 즉시 출발해. 동시에 고아원 주변 골목에는 정체를 위장한 반 차량 서너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통신설비수리 기사택배 배달원 도시가스 점검원으로 위장한 케르베로스 2의 팀원들이 차에서 내려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리더인 쉐도우는 이어피스를 통해 냉혹한 명령을 내렸다. 목표물은 건물 안에 있다. 3분 뒤 동시 진입한다. 아이든 어른이든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해도 좋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고아원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한진우는 갑자기 엄습하는 불길한 예감에 자신도 모르게 서준의 어깨를 감쌌다. 설명할 수 없는 보호 본능이었다. 서준 역시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창고의 컴퓨터와 연결된 그의 스마트워치가 약한 진동으로 외부 네트워크의 이상 트래픽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들이 온 것이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서준이 불쑥 말했다. 그의 눈에는 한진우에 대한 마지막 확인을 끝낸 안도감과 곧 닥쳐올 위험에 대한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다. 한진우가 그 말의 의미를 되묻기도 전이었다. 꽝! 고아원의 낡은 정문이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아이들의 평화로운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공포에 찬 비명으로 바뀌었다.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훈련된 움직임으로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평화롭던 햇살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원장 선생님과 보육사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을 막아섰지만 괴한들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내동댕이 쳤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사진으로 확인한 어린 소년 한서준이었다. 한진우는 본능적으로 서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몸은 이미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왜 이 아이를 어째서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격이 꼬마 순순히 이리 와. 괴한 중 한 명이 서준을 발견하고 소리치며 다가왔다. 한진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가 온몸의 피를 들끓게 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잃은 무력한 아빠였고 일에만 미쳐 살던 겁쟁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성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등 뒤에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그렇게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같은 편에 서서 공동의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운명적인 재회는 핏빛으로 물든 혼돈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혼돈은 한순간에 햇살의 집을 삼켰다. 아이들의 날카로운 비명 테이블이 엎어지는 파열음, 그리고 괴한들의 거친 발소리가 뒤섞여 평화롭던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한진우의 세상은 흑백으로 변했다.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던 그의 세계는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에는 오직 등 뒤에 숨은 작은 아이 한서준의 겁먹은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의 몸은 이성보다 먼저 움직였다.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이 서준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한진우는 야수처럼 몸을 날렸다. 평생 누군가와 주먹다짐 한번 해본 적 없는 CEO였지만 지금 그의 몸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괴한의 팔을 붙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예상치 못한 저항의 괴한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한진우는 가장 가까이 있던 의자를 집어 던졌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한진우의 필사적인 저항은 그들의 발을 잠시 묶어둘 뿐이었다. 리더인 쉐도우는 혀를 차며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저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마. 목표는 아이다. 2명의 괴한이 한진우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아이들을 해치며 서준에게 다가왔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던 원장 선생님과 보육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진우의 등 뒤에 있던 서준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목시계 화면이 빠르게 반짝였다.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햇살의 집에 기증된 낡은 컴퓨터와 서버, 그리고 서준이 몰래 개조해 온갖 폐품으로 만든 센서들을 연결하는 중앙 통제 장치였다. 지금 이 낡은 고아원은 서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의 덫으로 변하고 있었다. 첫 번째 방역은 빛이었다. 깜빡. 복도의 모든 조명이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다. 번쩍이는 섬광과 칠흑 같은 어둠이 1초 간격으로 교차하며 괴한들의 시야를 마비시켰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둔해졌다. 바로 그 틈을 타 천장에 낡은 스프링클러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순식간에 마룻바닥은 얼음판처럼 미끄러워졌고 괴한들의 비싼 전술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젠장, 이게 무슨 짓이야. 섀도우가 욕설을 내뱉으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서준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아원 전체에 설치된 낡은 스피커에서 귀를 찢을 듯한 고주파음이 터져나왔다. 삐익. 괴한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들의 통신을 책임지던 무선 이어피스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지휘체계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흩어져 놈을 찾아 섀도우가 악을 썼다. 하지만 그들의 퇴로와 진입로는 이미 차단된 후였다. 서준이 원격으로 조종한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된 창고와 식당 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잠겼다. 낡은 건물 곳곳에 환풍구가 열리며 드라이아이스 연기가 뿜어져 나와 안개처럼 시야를 가렸다. 평범한 고아원은 이제 괴한들에게 미로와도 같은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한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경악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아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양자역학 책을 읽던 아이가 거대한 기업의 정예 용병들을 상대로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천재의 수준을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었다. 그는 이 아이가 헬리오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넘어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다. 혼란을 틈타 한진우는 자신을 제압하려던 괴한들을 뿌리치고 다시 서준의 곁으로 달려갔다. 서준아,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거친 숨과 함께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손목시계에 고정된 채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의 침착함 앞에서 한진우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의는 더욱 강철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섀도우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겪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작은 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모두 나를 엄호해 내가 저 꼬마를 잡는다. 그는 미끄러운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소음과 섬광을 뚫고 서준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안 돼. 한진우가 절규하며 다시 그의 앞을 막아섰다. 두 남자의 몸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섀도우의 주먹이 한진우의 복부를 강타했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에 찬 사자처럼 섀도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잡았다. 두 사람은 바닥을 구르며 처절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서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한진우의 모습이 그의 차가운 이성을 뒤흔들었다. 그 충격으로 서준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 줄이 툭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반으로 잘린 태양 문양이 새겨진 은색 로켓 펜던트가 마룻바닥을 굴러 싸우고 있는 두 남자 사이에서 멈춰 섰다. 한진우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작은 펜던트에 고정되었다. 그 문양. 닳고 빛이 바랬지만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던 바로 그 모양이었다. 그의 뇌리 속에서 수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생일 그는
아내를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를 선물했다.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똑같은 디자인으로 작은 로켓 펜던트 2개를 만들어 아들과 딸의 목에 하나씩 걸어주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하나라는 의미를 담아서 쇄도우의 주먹이 그의 얼굴에 날아드는 것도 잊은 채 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그가 부적처럼 간직해온 빛바랜 가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어린 아들, 그리고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의 목에는 마룻바닥에 떨어진 것과 똑같은 나머지 절반의 태양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한서준, 내 아들. 그 순간 한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헬리오스가 사용했던 자신만의 알고리즘, 자신만이 아는 자장가, 그리고 지금 눈앞의 이 아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충격과 환희,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인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서준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바로 그때 고아원에 깨진 유리창을 뚫고 섬광탄과 함께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민호와 그의 팀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남은 귀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쇄도우는 강민호의 팀원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소음이 멎은 고아원 중앙에서 한진우는 그저 멍하니 자신의 아들을, 기적처럼 다시 찾은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수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지독한 슬픔과 고독의 시간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전쟁은 끝났고 마침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다. 강민호의 팀이 현장을 장악하면서 햇살의 집을 뒤덮었던 광기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제압당한 귀환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놀란 아이들은 보육사들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다. 부서진 가구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처참했던 전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한진우에게 그 모든 혼란은 먼 배경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의 온 세상은 눈앞의 작은 아이 한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몸. 그동안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시간을 홀로 견뎌왔을지 생각하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수년간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기적의 순간이었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서준아, 내 아들. 그의 목소리는 거친 울음에 잠겨 제대로 된 문장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를 뿐이었다. 서준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데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강민호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와 한진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진우야, 여긴 내가 수습하겠다. 우선 여기서 나가야 해. 경찰과 언론이 몰려오기 전에. 그의 목소리가 한진우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의 손을 굳게 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의 손은 생각보다 더 작고 차가웠다. 강민호의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차 안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무거웠다. 한진우는 운전하는 강민호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옆자리에 앉은 아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수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자신의 옆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 강민호는 두 사람에게 조용한 방을 내어주고 밖에서 기다렸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서로의 시간을 확인하고 상처를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진우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서준이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낡은 필름을 영사하듯 담담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제가 헬리오스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강민호가 준비해준 보안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작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미래그룹의 내부 서버 구조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서준은 지난 몇 주간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전국 보육시설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는지, 그 데이터가 어떤 비윤리적인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한진우는 충격과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이름 아래에서 이토록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박성철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서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서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기억의 기록이라는 숨겨진 파일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한서연의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서연이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화면 속에는 동생의 사진과 함께 김민지라는 이름으로 김동현 박사에게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딸마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기쁨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서준은 마지막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자금 이체 내역이 나타났다. 박성철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서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사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흘러들어간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이체 시점은 아내와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다. 첫 번째는 사고로 가족을 잃었을 때였다. 하지만 이번의 붕괴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니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위로해주던 자신의 슬픔을 이용해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가장 믿었던 자의 칼에 의해 심장이 꿰뚫리는 고통이었다. 아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한진우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이 고통으로 활처럼 휘었다. 수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원수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던 어리석은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서준은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의 작은 손길이 지옥의 불길 속으로 떨어지던 한진우를 붙잡았다. 한진우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 작은 아이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진실을 무기 삼아 여기까지 왔다. 아들의 강인함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불꽃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복수의 화염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슬픔은 이제 강철보다 단단한 분노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던 무력한 남자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원수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냉혹한 심판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강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강 실장 전쟁이야. 한진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을 녹일 듯한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성철 그놈이 내 아내를 죽였어. 그리고 내 아이들을 빼앗아갔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시간이야. 강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친구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하면 되지? 한진우는 서준을 돌아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자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가장 강력한 동지가 되었다. 우선 서연이부터 되찾아야 한다. 한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박성철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그가 꾸민 무대에서 그의 방식으로 끝내주죠. 노트북을 들고 나온 서준이 말했다. 미래그룹의 모든 시스템은 이제 제 손안에 있어요. 아빠가 원하는 순간 원하는 장소에서 진실을 상영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 남자의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한 아이의 복수는 정의를 위한 전쟁이 되었다. 그들의 처절한 반격을 위한 마지막 작전 회의가 도시의 작은 안전가옥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무력한 아버지가 아닌 차가운 분노로 단련된 복수의 화신이 서 있었다. 한진우는 아들 서준과 옛 친구 강민호와 함께 마지막 작전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적을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끌어내리는 것. 박성철이 스스로 쌓아 올린 성공의 탑 꼭대기에서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다. 그 무대는 바로 미래그룹의 심장 미래 타워가 될 것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전장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진우의 전화 한 통이 미래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이사 및 임원들에게 전하시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할 것이오. 그의 비서는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곧이어 두 번째 지시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사회가 끝나는 즉시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국제 기자회견을 열겠소. 미래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알리시오.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술렁였고 임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갑작스러운 이사회와 기자회견. 이것은 분명 거대한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의 전조였다. 박성철 부회장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한진우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오만했다. 고작 7살짜리 아이가 찾아낸 증거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는 이것이 한진우의 마지막 발악이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를 실각시키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준은 안전가옥의 작은 방에서 디지털 전장의 총사령관이 되어 있었다. 그의 10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미래그룹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미래 타워 내의 모든 스크린을 제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태양신의 지팡이, Scepter of Helios라는 이름의 코드를 밤새워 만들었다. 이사회실의 대형 프로젝터부터 로비의 안내 디스플레이,
심지어는 전 세계로 송출될 기자회견의 라이브 스트리밍 피드까지 그의 손끝에서 모든 영상은 통제될 터였다. 그는 또한 진실이라는 이름의 탄환을 준비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 박성철의 차명 계좌를 통해 살인 청부업자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기록, 그리고 강민호 팀이 막 확보한 김동현 박사의 양심선언 영상까지.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편집했다. 박성철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될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같은 시각 강민호의 팀은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성철이 최후의 발악으로 서연을 해치기 전에 아이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었다. 박성철은 한진우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남은 수하들에게 김동현 박사와 아이를 처리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강민호의 팀이 한 발 빨랐다. 그들은 박성철의 수하들이 김동현 박사의 집에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 첨단 장비를 이용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조용히 내부로 진입했다. 겁에 질린 김동현 박사 앞에서 강민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한진우의 메시지를 전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김동현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의 딸 서연과 함께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미래타워 이사회장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폭발할 듯했다. 모든 이사들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박성철은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진우가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의 흔적 대신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냉혹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한진우는 짧고 강렬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미래그룹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성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박성철 부회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우리 회사가 추진해온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말입니다. 그것은 덫이었다. 하지만 오만에 가득 찬 박성철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미래그룹의 위대함 기술의 진보, 그리고 인간을 위한 혁신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성철이 인간 중심의 경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바로 그 찰나. 안전가옥의 서준은 엔터키를 눌렀다. 삐삐. 박성철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을 포함해 미래타워의 모든 화면이 일순간 암전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적 결함인가 하지만 잠시 후 모든 스크린에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박성철의 진실,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었다. 첫 화면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로고와 함께 겁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들이었다. 곧이어 박성철이 김동현 박사를 협박하는 녹취록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추악한 자금 세탁 내역과 살인 교사 증거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으로 김동현 박사가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 사고는 박성철 부회장이 한진우 회장님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꾸민 짓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철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당장 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진실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묻혀버렸다. 그의 제국은, 그의 모든 것은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때 한진우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강민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공주님은 안전합니다.
한진우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다.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성철 씨 살인교사 및 아동인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몰락한 야심가는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허망하게 끌려나갔다. 한진우는 그 모든 것을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안전가옥에서 서준은 뉴스 속보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소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숨을 내쉬었다. 전쟁은 끝났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을 때 한진우는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단 정적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남긴 잔상만이 허공을 떠다녔고 텅 빈 의자들은 방금 전까지 이곳을 채웠던 거대한 혼돈의 목격자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박성철은 끌려나갔고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분노라는 기둥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길 잃은 한 남자로 돌아왔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강민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모든 것이 끝났네. 이제 자네는 CEO가 아니라 아버지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 짧은 문장이 잿빛 세상 속에 갇혀있던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길을 비춰주었다. 강민호의 안전가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길고도 짧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지만 그의 심장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고 있었다. 마침내 차가 멈추고 익숙한 문이 열렸다. 거실에는 강민호와 함께 낯설지만 그리운 두 아이가 서 있었다. 한서준. 그의 아들은 더 이상 시스템을 지배하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아니었다. 낡은 컴퓨터 대신 따뜻한 소파에 앉아있는 그저 평범한 7살 소년이었다. 서준은 아버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한진우는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지난 세월의 슬픔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작은 몸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서준은 아버지의 등에 작은 손을 얹고 가볍게 토닥였다. 그것은 아이가 어른에게 보내는 서툴지만 가장 진심 어린 위로였다. 그 순간 그들은 수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비로소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아직 절반의 성공일 뿐이었다. 한진우의 시선은 거실 한쪽 구석 김동현 박사의 등 뒤에 숨어있는 작은 여자아이에게로 향했다. 한서연, 김민지라는 이름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그의 잃어버린 딸. 아이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낯선 남자와 소년을 경계하고 있었다. 아이의 기억 속에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침입자에 불과했다. 한진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서준이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놓고 동생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말을 거는 대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반으로 잘린 태양 문양의 펜던트를 꺼내 보였다. 서연의 시선이 펜던트에 머물렀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자신의 목에 걸린 똑같은 모양의 펜던트를 어루만졌다. 두 개의 반쪽짜리 태양이 수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서로를 마주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완벽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아주 희미한 온기가 아련한 그리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했다. 아이는 더 이상
서준을 경계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성철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래그룹 스캔들은 그렇게 서서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미래그룹 내부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진우는 회장으로 복귀한 첫날,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선언했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자신의 오랜 신념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미래그룹의 모든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의 이름은 헬리오스 재단이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가장 약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름 없는 영웅을 기리기 위한 이름. 헬리오스 재단은 전 세계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최첨단 IT 교육을 지원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과거의 죄를 씻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한진우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도시의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대신 따스한 햇살이 드는 교회의 작은 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서준은 더 이상 밤새도록 코딩을 하는 대신 잔디밭에서 공을 차거나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서연이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아빠와 오빠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가족의 품에 기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직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서준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한진우는 조용히 두 아이의 방을 찾아와 아주 오랜만에 잊고 있던 자장가를 나직하게 불러주었다. 작은 별 하나가 어느 맑은 아침 세 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폐허 위에서 그들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서연이가 조용히 한진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한진우가 고개를 숙이자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다. 아, 빠. 그 한마디에 한진우의 세상에 다시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라클 그룹과 한씨 가족의 진정한 새벽이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함께였기에 괜찮았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을,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